안녕하세요. 명석하고 철저한 니체의 철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14장 벗에 대하여 동지에 관한 것도 되겠습니다. 이 벗이라고 했지만은 그냥 벗이 아니고 참된 벗, 참된 초연의 벗,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앞부분은 언둔자의 늑두리들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중요한 내용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벗이라고 하는 것은 초인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초인이 아무리 강력한 존재라고 해도 벗이 동지가 없으면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초인이 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동지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초인이 되기 어렵죠. 물론 예외적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뭐 홀로 초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벗을 필요로 합니다. 자, 봅시다. 그대는 그대의 벗에게 맑은 공기이자 고독이며 빵이고 약인가? 빵이고 약인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묶고 있는 쇠사슬은 풀지도 못하지만 그 벗에게는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이제 벗에 대해서, 동지에 대해서, 뭐 동지와 니체가 말한 동지와 벗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긴 합니다만은 참된 벗은 곧 참된 동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지라는 말과 벗이라는 말, 동지라는 말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아마도 프랑스 대혁명 1789년 그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혁명의 과정에서 이제 동지들이 생기고 이제 그때부터 그런 개념이 탄생한 것 같아요. 동양에서도 이 동지라는 개념은 그렇게 뭐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비슷한 뭐 어떤 그런 말들은 있지만은 동지라는 이 개념, 어떤 정치적 철학적인 어떤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은 뭐 최근에야 이제 성립된 말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벗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벗은 함께 길을 가는 뭐 도반 그런 의미도 됩니다. 이제 초인의 길을 가는 벗이기 때문에 그냥 벗은 아니겠죠. 벗은 초인의 벗은 맑은 공기여야 한다는 겁니다. 맑은 공기, 뭐 공기라는 것이 비우니까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어떤 그런 맑은 정신, 뭐 사상, 뭐 그런 거로 봐도 됩니다. 벗에게 맑은 공기, 그러니까 세상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니체는 오염된 어떤 문명, 그 오염된 문명은 오염된 사상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오염된 문명, 뭐 도시 문명이겠죠. 이 도시를 벗어나는 그런 산에 있는 어떤 그런 맑은 공기와 같은 그런 것이 필요하고 초인에게 벗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뭐 니체는 이 높은 공기 그런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런 도시에서의 그런 분위기 그런 것을 풍기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어떤 높은 고상한 어떤 그런 기운을 뿜어내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제 초인의 벗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벗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초인의 벗은 고독이라는 겁니다. 고독. 그래서 고독이라는 거, 이 고독을 우리는 참 이것을 부담스러워 할 수 있는데, 니체에게 초인이 되는 과정에서 고독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도 10년간의 어떤 고독한 그런 고행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또 동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반인을 대중을 상대로 이렇게 설교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독이라는 이 어떤 수행의 과정은 일반인, 보통 사람의 경우에도 적어도 1년 정도의 어떤 그런 1년, 2년 정도의 어떤 그런 처절한 고독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이 독립, 이 초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독립심, 독립. 우리가 이 친구, 법과 함께 하다 보면 의존하게 되고, 이 독립심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그럴 때에도 고독이라는 거, 독립이라는 것을 항상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독립심이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그 친구 관계, 우정 관계를 맺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호 의존하는 그런 관계를 할지라도 이 독립심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봐도 되겠고, 빵이라고 하는, 빵인가 양인가, 이 빵이라고 하는 것은 니체가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이 빵을 뭐 또 유물론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초인의 벗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정신적인 면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빵이 된다, 그러니까 밥이 된다는 말인데, 성장, 그냥 생존을 위한 빵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빵, 그러니까 어떤 동지, 벗에게 성장을 촉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에너지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밥이 되어준다, 에너지가 되어준다, 뭐 그런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초인으로 존재하기 위한, 초인으로 계속 성장하기 위한 그런 역할, 도구적인 어떤 그런 기능도 벗이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벗이라고 해서 뭐 인간은 목적적 존재라고 해서 항상 목적으로만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때로는 어떤 도구가, 기꺼이 도구가 되어줄 수도 있는,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경우는 어떤 도구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니까, 이 위하다 이런 말이 바로 도구적인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구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것이 아니고, 그 종교인들 중에는 그래서 기꺼이 뭐 어떤 신의 어떤 뭐 그런 교회의 도구가 되겠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그 성직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도구라는 개념, 수단이라는 이 개념이 꼭 부정적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 뭐 그 칸트가 그 목적, 인간의 목적론을 얘기했지만은, 칸트도 인간의 어떤 절대적인 목적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도구적으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도 가지는 그런 주장들을 했기 때문에, 이 도구냐 목적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바라볼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구 속에도 목적이 들어갈 수 있고, 목적은 또 반드시 도구, 어떤 수단을 전제로 하고 이제 그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과 빵은 좀 다르죠. 뭐 빵은 필수적이고 약은 이제 뭐 그렇지는 않은데, 하여튼 어떤 보약 개념 뭐 그런 거로 본다면 보조적인 거, 보완적인 거, 대체물. 그러나 이 약은 말하자면 아주 쓴맛을 어떤 내는 그런 것이 대부분이죠. 약이 뭐 달고 뭐 그러지는 않죠. 먹기에 다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쓴맛의 역할, 그런 역할도 이제 벗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뒤에 내용들이, 이것도 보면은 좀 이 생각을 뭐 요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묻고 있는 쇠사슬을 풀지는 못하지만 벗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구원자가 될 수 있다. 구세주가 될 수 있다. 다른 책에는 구세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세주라고 해도 되죠. 뭐 구세주 정도 되면 이제 신이죠, 신. 벗은,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는 자기 일은 자기를 잘 한다고, 그래서 자기 일을 잘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뭐 동양에서도 수신제가 지구평천이나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따지고 늘면 수신이라는 것이, 지구평천화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하나를 극복하고 완성한다는 것이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 문제를, 그래서 이제 동양에서 그 수신제가 이것을 어떤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면은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수신을 하고 그 다음에 지구평천을 한다 그러면 영영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수신과 평천화는 이 병행해야 되죠.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동양에서 이제 그런 점을 조금 무시해서 어떤 오류를 범하긴 했는데, 니체도 이제 그런 것을 알고 자신으로부터 해방, 자신의 쇠사슬, 자신의 감옥, 다 자신의 감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사실 어렵다. 그보다는 벗을 구원하는 것인데, 벗의 쇠사슬을 풀어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콜라보의 어떤 그런 기능이죠. 콜라보라는 것은 같이 행동을 하다 보면은 초능력을 이렇게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뭐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뭐 또 둘이 아니라 뭐 또 크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엄청난 또 그런 결과물들을 창출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초인적인 능력은 오히려 이렇게 함께 하면서 더 발휘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벗에게는 구원자, 구세주가 될 신이 될 수도 있다는데, 그런 뉘앙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묻고 있는 쇠사슬을 풀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벗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벗에게 할 수 있다면 자기 자신도 풀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 이제 순서가 이렇게 수신이 먼저가 아닐 수 있다는 거,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이해를 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뭐 그대로 해석을 해도 큰 의미가 담겨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 우정에 대해서 이런 뭐 고독이라든가 뭐 이런 구원자 이런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하기 어렵는데, 니체는 이런 면에서 좀 독특한 어떤 주장을 했다고 봅니다. 고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거는 좀 특별한 것이죠. 친구 관계가 오히려 고독을 갖다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독립적인 어떤 독립심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독립하지 못하면 그거는 초인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같이 공생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초인에서는 독립하지 못하면 공생도 못한다는 어떤 그런 뜻도 있기 때문에, 이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독립과 공생하는 거, 이거는 같이 병행돼야 할, 같이 함께 완성돼야 할 그런 것이죠. 독립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공생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독립하고 공생은 같이 가는 것.
그런 점을 니체는 이제 강조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니체 시대는 이 개인주의가 이제 뭐 바로 하고 뭐 집단주의 공생이 아니라 집단주의 전체주의 뭐 그런 어떤 시대적 어떤 난맥상에서 니체는 이렇게 고독과 또 이제 이렇게 같이 하는 법과 같이 하는 이런 주장들을 한 것 같아요. 그대는 노예인가? 그렇다면 그대는 벗이 될 수 없다. 이 문장도 아주 중요합니다. 노예인가? 그 이제 벗이라고 하는 벗도 우정이나 뭐 동지나 뭐 사랑이나 뭐 다 같은 겁니다. 그 전제는 평등입니다. 니체는 자꾸 그 불평등주의자, 뭐 차별주의자 이렇게 매도를 하고 뭐 그런 학자들까지도 뭐 그렇게 엉터리 주장을 많이 해요. 그 니체를 차별 뭐 이런 걸 강조했다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차별 이렇게 하면은 뭐 우정 이런 거 맺을 수가 없죠. 사랑, 우정이 차별하다, 서로를 차별한다, 서로를 차별한다는 거는 부정한다, 뭐 그런 의미인데 차별하면서 사랑이 되고 우정이 성립하고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도 이제 노예인가도 뒤에 나오는데 이제 폭군인가 요런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예면은 이제 벗이 될 수 없죠. 우정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제 니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니체는 기발한 또는 타고난 그런 주장들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 현대 사회가 프랑스 혁명 이후 이제 근대 사회가 되고 이제 또 니체 시대는 현대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그 현대 사회도 노예제 사회라는 겁니다. 노예 사회. 물론 이제 육체적으로는 해방이 되는데 정신적으로 노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묻는 거죠. 당신은 아직도 노예인가? 노예, 왜 그러면 노예 사회인가? 니체가 볼 때 노예 사회라고 하는 이유가 그 전에 이제 봉건 시대, 프랑스 혁명 이전에 그런 봉건 시대에는 신이 지배하고 또는 뭐 국가 권력, 이런 권력이 모든 사람을 노예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노예와 노예 사회라고 그러는데 뭐 농노 사회라고 하지만 같은 겁니다. 농노 사회나 노예 사회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죠. 농노도 노예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노예의 어떤 그것이 현대 사회에 와서도 그대로 노예의 어떤 근성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이제 그 노예주가 달라지는 거죠. 근대 이전에는 이제 그런 신이라든가 국가 권력이 노예주 이런 뭐 그런 건데 이제 근대 이후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노예는 국가 권력 뭐 이런 신보다도 이제 자본의 노예가 된 겁니다. 자본주의가 되면서 자본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되고 뭐 이제 이런 언론의 노예가 되고 뭐 이제 또 그런 쾌락, 소비 뭐 하다 보니 쾌락의 노예, 이제 쾌락의 노예 이런 말은 좀 낯설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쾌락, 일단 욕망의 노예, 그런 노예도 문제가 심각하죠. 그리고 또 현대라고 해서 신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죠. 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인구의 절반이 벌써 그 종교를 믿고 있고 또 국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뭐 그런 또 그것도 상당히 막강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도 아직 정신적으로는 해방된 그런 주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니체는 그런 이제 전제를 깔고 여기서 당신은 노예인가? 노예 세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당신에게 노예 근성이 남아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노예 근성이 남아있다면 동물을 살릴 수가 없다. 벗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대는 폭군인가? 그렇다면은 그대는 벗을 가질 수 없다. 폭군인가? 그대는 폭군. 이 노예와 폭군. 노예는 노예주가 폭군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폭군이라는 말은 벗을 가질 수 없다. 당연히 벗을과 뭐 조폭이나 다름없는데 물론 조폭 세계도 뭐 벗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폭력적인 사람을 누가 벗 삼을 수 없겠죠. 뭐 폭군은 비이성적이다, 뭐 난폭하다 이런 의미로 또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폭군, 노예 주인 뭐 그런 어떤 관계라면은 우정이 성립할 수가 없죠. 여인들 여기서부터는 조금 좀 문제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여인이라고 했는데 여인이 한해서만 한 것이 아니고 남자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인이 아니라 이제 인간이라고 봅니다. 인간들의 가슴 속에는 여성 비하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걸 곡해할 수도 있는데 니체를 뭐 여성 비하적인 반여성주의자 이렇게 단언하는 것은 잘못됩니다. 그렇게 뭐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은 뭐 이것은 뭐 논쟁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니체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니체 철학을 봤을 때는 니체를 뭐 특별히 반여성주의다 이렇게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니체는 뭐 여성에 대해서도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남자, 뭐 모든 인간, 문명 뭐 자체를 비판했기 때문에 비판하는 걸 가지고 뭐 반여성주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성에 대해서 좀 뭐 신랄한 비판, 물론 남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랄한 비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당시 어떤 그런 시대적 한계를 인해 가지고 여성에 대해서 좀 뭐 부정적으로 묘사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부분적인 것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니체가 여성에 대해서 뭐 그렇게 부정하거나 그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은 있다는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당시 여성 운동들이 활발했는데 니체는 그런 것을 반대했다고도 하기 때문에 뭐 부분적으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니체는 뭐 인간에 대해서도 사랑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극진한 사랑, 지극한 사랑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비판한다고 해서 그것을 뭐 반인간주의다, 반여성주의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이제 인간들은 가슴 속에 너무도 오랫동안 노예와 폭군이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여성뿐만 아니라 남자도 오랫동안 노예였다는 겁니다. 예, 노예 근성. 그래서 오랫동안 이게 바로 이제 그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인간은 어떤 노예 생활,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건 뭐 역사적, 이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는 이제, 뭐 누구나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학교에서 뭐 가르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어떤 일반 교양인들은 이제는 인간의 역사가 노예의 역사였다는 거, 이런 비참한 것을 정말 직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혁명 이전 이후에나 이제 노예 해방이 이제 온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불과 한 100년 전에도 그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노예가 있었고 이제 폭군도 이제 동시에 있는 거죠. 노예를 부르는 폭군이 있다. 그 인간들이 가슴 속에 이게 현대인도 마찬가지 이런 노예 근성, 이런 폭군 근성 이런 것이 살아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여인이라고 하지 말고 인간들은 아직도 우정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런 평등 정신이 없고, 그러면은 우정이 성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정이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노예 근성 이런 걸 가지고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만 한다. 사랑만 알 뿐이에요. 이건 이제 사랑을 좀 나쁜 의미로 이제 보는데, 니체는 사랑주의자입니다. 사랑주의라고 그런 용어를 제가 씁니다만은, 근데 사랑은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랑이죠. 참된 사랑이 아니고, 어떤 그런, 편애라고 그럴까? 그런 뭐, 좁은 의미의 연애 뭐 이런 거, 좀 어떤, 연애, 연정 이런 건 아주 좁은, 작은 사랑, 그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작은 사랑은 그런 거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정을 맺는 거는, 우정은 그러니까 아주 뭐 우주적인, 초인의 우정이라고 그러면 이게 또 우주적 세계죠. 아주 상당히 깊은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 이제 물론 사랑도 우주적 사랑도 가능하고 엄청난 큰 것이지만 여기서는 작은 사랑 그런 것만 한다는 거예요. 사랑과 우정이 지금 다르다는 것을 저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정도 이제 사랑의 부분이 될 수 있고 뭐 사랑과 우정 같은 부정이 많지만은 저는 여기서 좀 구분해서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인간의 사랑에는 자신이 사랑하지 모든 것에 대한 불공정과 맹목,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도 이제 이야기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 이기주의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기주의라고 하는 이 무서운 것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에는 맹목성이 있는 것이고 불평등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뭐 순수하고 뭐 좋은 것으로만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랑이라는 아주 불순한 이런 맹목적인 이런 게 들어있다는 거죠. 불평등하다. 사랑을 하면 차별을 합니다. 그 사랑 대상만 사랑할 뿐이지 그 외에는 다 차별을 하는 거예요. 부정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이렇게 아주 나쁜 감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작은 사랑에 매몰되다 보면 큰 사랑은 다 희생이 되고 큰 사랑은 다 배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이 작은 사랑이 아직도 지배하는 그런 이번 선거 결과도 보면은 어떤 그런 지역색들이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큰 사랑을 사회 전체적인 어떤 그런 사랑, 사회 전체를 보고 그런 어떤
사랑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또 빚어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인의 지적인 사랑이면 좀 높은 사랑이죠. 수준 높은 그런 어떤 이성적인 그런 사랑조차도 맹목성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 불의의 성격과 번개와 밤의 여정이 들어있다. 불의의 성격, 기습, 뭐 이런 좀 아주 뒤통수를 뭐 친다든가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무슨 사랑이든지 이렇게 이제 아주 번개, 뭐 이런 밤, 다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죠.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만 되면 이건 사랑이 정말 아주 나쁜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런 위험한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가 맹목적으로 하면 안 되고 좀 더 여기 뭐 이성이라고 했지만은 더 이성적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학을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불의의 성격과 번개, 여인에게도 아직도 우정을 맺을 능력이 없다. 여인은 여전히 고양이 요새다. 또는 기껏해야 암소이다. 이것도 이제 인간에 다 모든 인간, 여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 우정을 맺을 능력이 없다. 그래 왜 그러냐면 여자는 여전히 고양이고 새고 암소다. 다 비운데 고양이는 정직하지 못하다. 뭐 그런 거예요. 밤에 살금살금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새라는 것은 이제 가볍다, 경박하다. 뭐 암소라는 것은 이제 무기력하다. 우정을 맺으려면 어떤 실력,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힘이 없는 사람은 우정을 제대로 맺을 수가 없고 독립정신이 없고 이 암소는 왜 무력하냐 하면은 거세가 된 존재이기 때문에 무력한 존재입니다. 노예죠. 바로 암소는 바로 낙타 노예를 의미합니다. 이제 요 반대되는 개념이 황소라는 그런 말을 니체를 비유하는데 그 황소는 거세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발휘하죠. 그런데 이제 그 인간들은 여인뿐만 아니라 인간들은 그런 거세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기력하기 때문에 우정을 맺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인은 아직도 인간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하라 남자들이여 그들 중 누가 우정을 맺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남자들도 마찬가지라. 남자들도 고양이고 새고 다 암소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정을 아직 이런 성립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갖지 못했다. 현대인들도 과거의 노예는 말할 것도 없고 현대인들도 아직 진정한 참다운 우정을 큰 우정을 맺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이런 현실을 아직도 이 사회가 현대 사회가 우리 사회가 노예제 사회라면 정신적으로 노예라면은 뭐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깊이 있게 천착을 하고 철학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대 남자들이여 그대들의 영혼은 얼마나 가난하고 인색한가. 그대들에게 버스게 주는 정도라면 나는 나의 적에게도 줄 수 있으리라. 그리고 그 때문에 더 가난해진도 없으리라. 이 영혼 빈곤한 영혼 정신의 빈곤 그리고 이제 인색하다 구차하다 뭐 그러니까 이 왜소한 노예적인 어떤 이런 인간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이런 왜소한 인간에게 이 우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얼마나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왜소한 인간이 이미 노예 같은 그런 인간이 되어버렸는데 거기서 우정을 맺으면서 무엇을 주고받고 한다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건 니체는 차라리 그 정도는 그냥 적에게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적에게도 던져주는 거가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우리는 벗에게 뭔가를 크게 주고받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니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찮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벗의 어떤 그런 주고받고 하는 그런 우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찮은 것이다. 적을 사랑하는 것보다 오히려 못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노예성 이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신의 빈곤이 노예성이죠. 정신이 가난하다. 동지애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여기는 이제 번역이 오류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책에 보면은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이 있습니다. 이 다른 책에서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동지애라는 것이 있다. 그렇다면 우정이라는 것도 있기를. 그렇다면 이제 그러나 하면 완전히 오역이죠. 그렇다면 우정이라는 것도 있기를. 그러니까 이제 동지애라는 것도 이제 그 근대에서 새로 생긴 이런 개념이고 그런 정신인데 이제는 우정이라는 것도 새로 탄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참된 우정도 여태까지는 없었다는 거죠. 노예의 우정만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참된 우정이 탄생해야 된다. 우정이라는 것도 생기기를 있기를. 니체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현대사회로 하는 것이 사랑도
우정도 뭐 행복도 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노예적인 어떤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새로운 이제 동지적 사랑을 해야 되고 우정을 만들어내야 되고 또는 행복을 그런 걸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우정, 참된 우정이 있기를.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이제 앞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 앞에서는 은둔자의 어떤 그런 푸념들이기 때문에 통과하고 여기 사람들은 이따금 사랑으로서 질투를 뛰어넘으려고 한다. 사랑과 질투, 또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사랑을 하면 질투라는 감정이 더 이렇게 더 이제 뭐 폭발할까지 이렇게 한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사랑과 질투를 다르게 본 것 같아요. 어떤 질투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의 본능인데 그것을 사랑으로서 뭐 극복하라 뭐 그런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따금 자신이 공격당할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격을 시작하고 적을 맞는다. 공격당할 여지. 이게 뭐냐면은 파괴 본능, 뭐 인간은 누구나 파괴 본능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떤 약점이 있는 사람들,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 고통, 자괴감, 뭐 자학,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먼저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 뭐 일배 같은 거 대부분이죠. 자기의 불평 불만을 갖다가 외부로 이제 표출해서 공격성을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런 허점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제 공격한다는 거죠. 적을 맞는다. 최소한 내 적이나마 되어다오. 감히 우정을 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참으로 공경하는 마음은 이렇게 말한다. 우정을 청하지 못하는 경우, 우정을 맺을 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공격함으로써 적을 만든다는 겁니다. 벗을 원한다면 그 벗을 위해 전쟁도 서슴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적이 될 줄도 알아야 된다. 전쟁과 벗, 이것도 좀 충격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벗을 원한다면 벗을 위해서는 적이 될 줄도 알아야 되고 전쟁도 벗과 전쟁, 그러니까 뭐 적이라고 하고 전쟁을 했지만은 요걸 조금 순화하면은 그냥 라이벌 경쟁 그런 의미로 보면 좋겠습니다. 경쟁해야 되죠. 그러니까 적과 경쟁, 이제 그 해밍의 노인과 바다라는 그 소설이 대단히 그 니체 철학을 갖다가 많이 주장과 어떤 그런 것을 반영하고 철학을 반영하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그 노인이 어부가 물고기와 완전히 사투를 벌이죠. 뭐 치열한 그런 어떤 쟁투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 어부가 지쳐가지고 기진맥진해서 이제 큰 고기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참 그대는 대단한 놈이다. 그대는 대단한 놈이 치열하게 저항을 해왔고 거의 뭐 사투 죽기 살기로 싸웠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어부가 말하는 것이 당신은 대단하다. 그대는 대단하다. 이제 뭐 누가 누구를 죽인들 무슨 상관이냐. 자, 나를 죽여라. 어부가 그 물고기한테 나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감동을 받은 거죠. 이제 싸우는 적과 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적과 싸우면서 적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를 죽여도 좋다. 성패가 무슨 상관이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정이라는 것도 이제 이렇게 선의 경쟁을 하다 보면은 성패 그런 것에 관계없이 서로의 감동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죠. 이제 초인이 되는 건. 그러니까 초인의 과정에서 이런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제 벗을 이렇게 적으로도 삼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이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인간의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자기 자신과의 전쟁을 하지 않으면은 초인이 될 수도 없고, 그 자기 자신이 가장 위험한 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적이라든가 이 전쟁이라는 말이 그렇게 크게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말 이전에 여러 철학자들이 삶은 투쟁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니체는 이제 투쟁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전쟁이라는 이런 과격한 말을 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투쟁으로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자신의 벗에 대해서는 적으로 존경, 그래서 이제 감동을 주고 이렇기 때문에 경쟁하면서 이제 존경심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대는 그대의 벗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이제 벗이라고 해서 무작정 침범하거나 완전히 말사람 여기서 이제 침범이라는 정체성이죠. 벗의 어떤 고유성, 동지의 고유성이라든가 그런 어떤 독립심, 독립적인 어떤 그런 정신, 그런 것들을 침해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가까이 간다는 것입니다. 또 가까이 간다는 건 다음에 나오는데, 이런 최강의 적을, 이렇게 대적할 때 적대,
대적하면서 우리는 법과 더 친해진다는 거죠. 법과 더 싸우면서 법과 더 친해질 수 있다는 거죠. 벗을 물론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되지만은 어떤 이런 선의 경쟁을 통해서 법과 더 친해진다는 겁니다. 적대할 때, 대적할 때, 최강의 적을, 벗에게서 최강의 적은 자기 자신이지만, 그 벗이, 진정한 벗이라면 또 다른 자신, 다른 자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같은 최강의 벗이라는 겁니다. 그대는 벗 앞에서 어떠한 옷도 걸치지 않으려 하는가? 그대의 벌거벗은 자신을 벗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대의 친구들에게 영광이란 말인가? 벗은 그대를 악마에게 넘겨주고 싶어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벗에게 우리는 벗이라고 해서 이 우정관계에서 뭐 이렇게 뭐 솔직 정직하고 뭐 다 드러내고 이런 것을 좋다고 생각하는데 니체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숨길 것은 숨겨야 되는 것이죠. 추호도 자신을 숨기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의 분노를 자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뭐냐 하면은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그 나약한 어떤 그런 어떤 부끄러운 숨겨야 될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다 이게 드러낸다는 것은 예측 가능한 존재, 완전히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되어버리면 안 되죠. 이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을 예측 가능한 존재로 만들어가서 이제 지배를 용이하게 하는데 그렇게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자기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은 친구에게 너무 그렇게 가볍게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숨기지 않는 자신을 숨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물론 이제 정직한 관계 이렇게 뭐 드러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니체는 다 드러낼 정도면은 너무 가벼운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숨길 것이 있는 신비가 있는 그런 존재, 신비감이 있어가지고 좀 예측 불허할 수 있는 불허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이제 진정한 우정을 맺는다는 겁니다. 신이라면 그 신이라면 뭐죠? 신비가 많고 초능력자이기 때문에 안 가려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는 거는 사실은 뭘 가리는 게 아니라 가릴 게 없기 때문에 옷을 입는 거고 신이라면 가리지 않아도 비밀이 많죠. 신비가 많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인도에 가면 인도의 그 수행자들은 그 뭐 옷을 다 벗고 이렇게 뭐 길에서도 수행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 그러면 그것은 다 벗어도 비밀이 있고 신비가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거죠. 뭐 벗는다 해서 드러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벗는다고 봅니다. 옷을 부끄러워하지 해도 될 테지. 그 신이라면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그대가 벗을 위해 아무리 아름답게 지정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시간이 다 돼가지고 벗이라면 미루어 짐작하는 일과 침묵하는 일. 그 벗이 되려면은 이제 미루어 짐작하는 거. 예측력. 아까 예측을 뭐 부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또 예측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 어떨 때 그렇게 필요하냐 이제 벗도 동정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니체가 동정에 대해서도 대단히 비판적이지만은 그 친구 사이에서 동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동병상련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란 누구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시련이 오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입장에서는 동정이라는 그런 어떤 감정을 갖다가 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제 동정을 하게 있어서 이제 미루어 예측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정말 친구가 동정